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것이 텅 빈 장례식장을 갈기갈기 찢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위로도, 하얀 국화꽃이 눈처럼 소복이 쌓여가는 모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향 연기 사이로 아른거리는 내 딸아이의 웃는 얼굴만이 저를 꿰뚫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할 사위놈은 제 등 뒤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위는 제 손주 하준이와 함께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제 마지막 희망인 손주까지 데리고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끝에서 나는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라지만 제 세상은 7년 전 내 딸 최수연이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달력은 찢겨나가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제 마음의 시계는 고장난 채 그날 그 시간에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연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딸아이가 좋아하던 하얀 쌀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을 보고 있자니 딸아이가 막 20살이 되었던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른이 된 기념이라며 유독 맛있게 먹던 그 모습.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기억 하나에 또 가슴이 미어져서 나는 국솥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딸의 작은 사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 엄마 왔다.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딸. 저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7년이 지난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진 옆에 놓아둔 낡은 가족 사진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수연이와 사위 김선우, 그리고 내 손주 김하준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하준이가 7살 되던 해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솜사탕을 입가에 잔뜩 묻힌 채 웃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가 이내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우 그 인간. 처음 수연이가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저렇게 착하고 반듯한 청년이 내 사위가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성실했고 내 딸 하나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떠나고 저는 그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내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야 했냐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냉정한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끝나자마자 그는 하준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 후로 7년. 나는 그 인간을 찾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봤지만 성인인데다 가족과 함께 사라진 것이라 적극적으로 찾아주질 않더군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뜨고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안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막을 견딜 수가 없어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지역 소식을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귀농 인구가 늘면서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에 비치는 푸른 산과 작은 학교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구나. 그렇게 채널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두부를 파는 한 남자의 모습을 비추던 카메라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한 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듯한 그 눈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제 눈은 화면 속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7살 때 헤어진 내 손주 김아준. 그 아이가 어느덧 14살 소년이 되어 저기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 무엇보다도 내 딸 수연이를 꼭 빼닮은 그 눈. 제가 착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하준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봐도 그 아이는 제 손주 김아준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두부를 팔고 있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는 바로 그 인간, 김선우였습니다. 내 딸의 목숨값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을 들고 어디 번듯한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런 시골 구석에서 저런 초라한 몰골로 살고 있다니. 도대체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찾아야 한다. 내 손주를. 7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내 새끼가 저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편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내 손주 김아준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내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인간, 김선우의 멱살을 잡고 물어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왜 내 딸을 버리고 내 손주를 훔쳐갔냐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7년간 멈춰있던 제 세상의 시계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시외버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산과 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강원도 인제군 하늘마을이라는 지명 하나만 들고 무작정 나선 길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그 짧은 뉴스 화면 하나가 이토록 거세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하준이가 맞을까? 내 손주가 정말 저런 산골에 살고 있는 걸까? 기대와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헛걸음이면 어쩌나, 내 늙은 눈이 잘못 본 것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4시간이 넘게 달려 도착한 하늘마을은 이름처럼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서야 나타난 작은 마을. 공기는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입구의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할머니 2분이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어르신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이 마을에 혹시 서울에서 온 젊은 부자가 살고 있나요? 14살쯤 된 아들이 하나 있는 제 물음에 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울서 온 사람? 글쎄,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평생 여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헛된 희망을 품고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혹시 저기 아랫마을 김서방 말하는 거 아니요? 7년 전인가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흘러들어와서 산 아래 폐가 고쳐서 살고 있는 사람 말이요. 김서방 아들 하나. 네, 맞아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아들 이름이 하준이 아닌가요? 하준이? 맞아, 김하준. 워낙에 과묵해서 동네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는 못해도 아비 닮아서 속은 깊은 놈이지. 근데 그 집은 어쩐 일로?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미친 듯이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내 손주, 내 강아지 하준이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걸어 내려가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툇마루에는 달아빠진 운동화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봤던 그 초라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엇갈린 걸까 불안한 마음에 집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새까만 얼굴, 노동으로 다부져진 어깨. 하지만 제가 그 뒷모습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7년 전 내 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사라졌던 그 인간. 김선우. 나지막이 터져나온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린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 순간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놈, 이 천벌을 받을 놈. 내가 어찌 여기에, 내가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저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어 가슴팍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 딸 수연이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내 손주까지 훔쳐가.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난 7년간 나는 내 딸을 잃고 하나뿐인 손주까지 잃고 지옥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제 주먹은 솜방망이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과 분노는 쇠뭉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주먹을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왜 그랬어? 왜 내 손주 데리고 도망쳤어? 내 딸 사망 보험금은 다 어디다 두고 이런 거지꼴로 살고 있는 거야. 말해보라고, 이 악마 같은 놈아. 제가 악을 쓰며 울부짖는 그때 헛간 쪽에서 한 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신데 우리 아빠를 때려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앞에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키, 어른스러워진 얼굴. 하지만 내 딸을 꼭 닮은 그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하준아, 내 강아지 할미야, 나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이 지난 7년간 제 존재를 하준이에게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손주마저 온전히 제게서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7년간 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리고 내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걸까? 이 지옥 같은 재회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원망과 분노, 그리고 신락 같은 연민이 뒤섞인 채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신데 우리 아빠를 때려요. 어린 맹수처럼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제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주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기억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비를 지키려는 아이의 적개심과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내 유일한 피부치인 손주에게서조차 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른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준아, 들어가 있어. 아빠 괜찮아. 김선우, 그 인간이 아이를 달래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의 무릎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7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내 딸 잡아먹고 내 손주 훔쳐서 달아났는데 내가 널 찾으러 온 게 이상해? 이 천하의 몹쓸 놈. 죄송합니다. 죄송? 그 말이면 다야? 그 말 한마디 하려고 7년을 숨어 살았어? 내 딸 목숨값이랑 내 손주 인생을 내깟 놈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랑 바꾸자는 거야.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욕을 하셔도 좋고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다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발요.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칠게 그의 멱살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들어보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짓거려봐. 그는 낡은 툇마루에 저를 앉히고는 마당 구석에 있던 작은 주전자를 가져와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실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저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7년 전 그날 수연이가 떠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연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사고를 위장한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라니.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수연이가 살해당했다니. 헛소리하지 마. 내 죄를 덮으려고 이제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경찰에서는 분명히 뺑소니 사고라고.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 TK그룹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 아들 박상민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비리들,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TK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재벌. 내 딸이 그 무서운 곳을 상대로 싸우려 했다니. 수연이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USB를 제게 맡기며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론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연이가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 같아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박상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겠다면서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연이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는 박상민이 나를 해치려 한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액정이 깨진 화면 위로 7년 전 그날의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미친 듯이 수연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제가 발견한 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살 하준이가 모든 것을 지켜본 채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네. 그날 하준이가 감기가 심해서 수연이가 병원에 데리고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상민은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를, 하준이 엄마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가, 그 어린 것이 어미가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니. 저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상민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조용히 덮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아들 목숨까지 잃고 싶지 않으면. 그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유일한 목격자인 하준이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수연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머님께는 차마 이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원망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를 향했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슬픔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사위와 손주. 나는 대체 무엇을 원망하고 있었던 걸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 아닌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7년의 세월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해는 짧았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늙고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7년 전 그날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선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지독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내 딸 수연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 TK그룹이 있으며 내 어린 손주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지난 7년간 나를 속여온 저 인간이 꾸며낸 또 다른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내 딸이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진실보다는 차라리 저 인간을 평생 원망하며 사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내 죄를 덮으려는 거 아니야? 그래, 내 딸이 남긴 사망보험금은 다 어디에 팔아먹고 이런 행색으로 나타나서 나를 기만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제발 그 끔찍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교활함이 아닌 진실을 외면당하는 자의 처절한 고통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믿기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사망보험금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작은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떠나고 받은 돈입니다. 언젠가 하준이가 어른이 되면 어미가 남긴 돈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7년간 막노동을 하고 두부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이 돈만큼은 수연이의 피눈물 같아서 차마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펼쳐 보이자 입금된 금액 그대로 조금의 변동도 없는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수많은 바늘이 되어 제 양심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증거는? 내 딸이 남겼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어?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김선우는 말없이 제게 상자 안에 있던 작은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연이가 제게 USB를 맡기면서 이 열쇠를 함께 주었습니다. 은행 개인금고 열쇠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신분증과 이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어머님과 함께 금고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 개인금고. 딸이 그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김선우의 말이 더 이상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하준이가 작은 밥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밥 위에는 까만 콩 몇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낡은 그릇에 담긴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아이는 아비의 눈치를 살피며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책이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텅 비고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서 할미 얼굴 좀 보자. 응? 제가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제 말을 못 들은 척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는 그날 이후로 가끔 저럽니다. 특히 어두워지거나 밖에서 차 소리가 크게 들리면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저렇게 앉아만 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의 일부를 스스로 지워버린 거라고. 그 기억을 억지로 꺼내려 하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그저 기다려주고만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여린 아이의 어깨가 천근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7년을 살아온 내 손주. 저는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아, 내 강아지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길에 놀란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오지 마. 저 차가 엄마를.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찌나 큰 힘이 나오는지 저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아이가 보았던 지옥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준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들. 김선우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이나 아이를 달래고 나서야 하준이는 지친 듯 아비의 품에서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내 손주의 저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김선우의 모든 말이 지독한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저는 제 가슴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의 복수는커녕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온 사위와 손주를 원망만 하고 있었다니. 저는 어미로서도 할미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선우가 잠든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7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게.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제가 먼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김선우도 느낀 듯 했습니다. 수연이가 남긴 그 USB 당장 찾으러 가야겠네. 그리고 우리 하준이 저렇게 만든 놈들, 내 딸 그렇게 만든 놈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칼날 같은 분노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었던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상대는 TK그룹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네 혼자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 내가 있네. 이 늙은 할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 딸의 억울함 반드시 풀어줄 걸세. 저는 잠든 하준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그것이 이 지독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은 도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김선우가, 그 옆에서는 하준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 누워 맞이하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모두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슬픔이 머물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결심이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선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분간 집을 비울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아비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선우와 함께 수연이가 거래하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유품인 낡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채 은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금고실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철문과 삼엄한 경비. 수연이는 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곳에 자신의 비밀을 숨겨두었던 걸까요? 제 신분증과 열쇠, 그리고 은행 직원의 마스터키가 동시에 사용되고 나서야 묵직한 철컥 소리와 함께 감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키보다도 작은 금고 안에는 손바닥만 한 벨벳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새끼 손톱만 한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딸의 목숨과 맞바꾼 증거, TK그룹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선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7년간 도망자로 살아온 탓인지 세상 밖으로 나온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이걸 열어봐야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테니. 우리는 곧장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공간, 요란한 게임 소리 속에서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화면에 작은 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젠장 암호가 걸려 있을 줄이야.
김선우가 낮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의 생일부터 시작해서 기념일, 전화번호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입력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5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화면에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경고 5회 추가 오류 시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안 돼. 멈춰요, 어머님. 김선우가 다급하게 제 손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5번뿐이었습니다.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내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유일한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나갑시다. 전문가를 찾아봐야겠어. PC방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어깨를 누군가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사과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저 남자가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부터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벌써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아챈 걸까? TK그룹의 눈과 귀가 이토록 빨리 우리를 찾아낸 것이란 말인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선우의 말처럼 인파 속에서 흘끗거리며 우리를 주시하는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택시를 타시죠.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탔고 저는 기사에게 아무 곳이나 복잡한 시장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우리 택시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놈들입니다. 김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들의 손에 USB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시장 골목 입구에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자마자 우리는 인파가 북적이는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그들을 따돌리고 우리는 시장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 숨어들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막 첫 발을 떼었을 뿐인데 그들은 이미 우리 목덜미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우린 어떡합니까? 이 USB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절망에 빠진 김선우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수년 전 제가 교직에 있을 때의 제자였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 늘 겉돌고 주먹질만 일삼던 아이. 모두가 포기했던 그 아이의 손을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조동철.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는데 지금은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저는 수소문 끝에 그가 형사직을 그만두고 정의기획이라는 이름의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죠?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의 얼굴에는 굵은 주름과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철이니? 나다. 내 담임이었던 박정심. 제 말에 남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마주 섰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에게 제 딸의 억울한 죽음과 이 끔찍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요? 과연 이 아이는 저 거대한 악에 맞서 제 손을 잡아줄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부탁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는 미성숙한 소년의 것이었던 그 목소리는 이제 세상의 쓴맛을 다 본 어른 남자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동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의 제자. 그 아이가 이렇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동철아. 나다. 많이 변했구나. 제 말에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어딘지 모를 부채감까지. 그는 잠시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황급히 사무실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일단 여기 좀 앉으시죠. 그는 먼지 쌓인 소파를 손으로 털어내며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선우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제 뒤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괜찮다. 그보다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아왔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동철은 제 비장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한 듯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선생님 부탁이라면 제가 뭐든. 내 딸 수연이 이야기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7년간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 그 배후에 있는 TK그룹의 만행, 목격자가 되어버린 어린 손주, 가리고 7년간의 도피 생활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조동철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한때 불량기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직 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저는 조동철의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TK그룹 박상민. 조동철이 낮게 움츠렸습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그놈 관련해서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돈과 권력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놈이라고. 결국 그런 놈이 선생님 따님까지.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방패로 삼고 검경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괴물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다.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너라면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내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가 여기 있다. 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 열 수가 없어. 기회는 5번뿐이다. 이걸 열어야 우리가 싸울 무기가 생겨. 조동철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이냐? 선생님은 제 인생의 유일한 은인이십니다.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선생님만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렇게라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동철의 사무실에 숨어 지내며 USB의 암호를 풀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조동철은 과거 경찰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전문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암호는 따님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의미를 알 수 없던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D-235. 아마 따님께서 D-Day를 세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수연이의 낡은 일기장 한 구석에 적혀 있던 의문의 숫자.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TK그룹의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박상민의 살인 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박상민 김 부장 처리하랬더니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야? 그 계집애 당장 입 막으라고. 사고로 보이게 아주 깨끗하게. 김 부장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보고하지 않고 저희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USB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 계획 속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악마만도 못한 놈들. 김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조동철은 굳은 얼굴로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해볼 만합니다, 선생님. 아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저놈들은 분명 또 돈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 들 거다. 우리는 저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판을 짜야만 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내 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고. 동철아,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겠다. 남편이 남겨준 강남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 그걸 팔면 꽤 큰 돈이 될 게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노후 자금이지 않습니까? 노후? 내 딸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한테 노후가 어디 있겠니? 나는 내 모든 것을 걸 거다. 저놈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쓰는 것쯤은 아깝지 않아. 제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비장함을 읽었는지 조동철과 김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판을 짜는 거다. TK그룹이 돈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돈으로 맞서는 거야. 저들이 가장 자만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그때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해.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TK그룹의 창립 기념일. 모든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바로 그날,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참혹한 지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낡은 흥신소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순간부터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하루를 한 달처럼, 한 시간을 1년처럼 쪼개고 또 쪼개어 썼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남긴 강남의 상가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만 몸담았던 제가 부동산 매각인이 하는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동철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거액의 현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피눈물이었고 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유일한 실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정의 기획의 몸집을 불렸습니다. 조동철은 과거 경찰 시절 부패한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거리로 나온 실력 있는 동료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았습니다. 해커, 미행 전문가, 법률 자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정의감으로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김선우는 딸이 남긴 USB 속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TK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내부 구조를 파악해 우리가 공격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7년간 도망자로 살며 잃어버렸던 그의 총기가 복수를 향한 열망 속에서 다시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입어온 낡고 편한 옷 대신 몸에 맞지 않는 값비싼 명품 옷을 걸쳤습니다.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몸짓을 익혔고 수억 원짜리 와인과 그림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어울리던 박정심은 죽고 해외에서 막 귀국한 미스터리한 큰손 투자자 마담 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T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들만의 축제. 우리는 바로 그 심장부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축배를 피해 향연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조동철이 구해온 최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얼굴에는 가면처럼 차가운 미소를 걸친 채 저는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저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수연아, 엄마가 왔다. 내 원수를 갚으러 엄마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행사장은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축배를 들었고 무대 위에서는 TK그룹의 역사를 찬양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제 목표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TK그룹의 총수 박진태 회장. 박 회장님, 명성이 자자하시던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우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박진태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최근 M&A 시장을 뒤흔들고 계신다는 마담 박이 아니십니까?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군요. 우리는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독사와 같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눈은 그의 뒤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상민.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샴페인 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태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조동철이 미리 섭외해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USB 원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동철의 팀원들은 행사장 주변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우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진태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희 TK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저희 TK그룹은 그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는 순간 저는 조용히 제 핸드백 속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직 마이너스 하는 소음과 함께 박진태의 연설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TK그룹의 역사를 찬양하던 영상 대신 7년 전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이 파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김 부장 처리하랬더니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야? 그 계집애 당장 입 막으라고. 사고로 보이게 아주 깨끗하게.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진태와 박상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당장 저거 꺼. 박진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곧이어 TK그룹의 비밀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에 앉아있던 몇몇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다 사실이야? TK그룹이 저런 짓을.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경호원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유히 박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TK그룹의 위대한 역사인가? 제 목소리를 들은 박진태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저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내년이 대체 누군데? 나는 당신 아들놈이 짓밟아 죽인 최수연의 어미다. 그 순간 행사장 밖에서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호텔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우가 제보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비규환이 된 행사장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들이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리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T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그들의 추악한 역사를 마감하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가득 메웠던 화려한 조명과 축배의 노랫소리는 이제 비명과 사이렌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태 회장과 그의 아들 박상민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뇌물 공여, 횡령, 주가 조작 내 딸 수연이가 목숨과 맞바꾼 USB 안에는 그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도 남을 죄악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제국의 몰락에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TK그룹과 검은 거래를 해왔던 정재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썩은 뿌리가 뽑히자 줄기는 힘없이 쓰러졌고 그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기생충도 함께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진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남은 돈을 총동원해 언론을 매수하려 했고 우리를 미치광이 복수국에 사로잡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동철과 김선우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제 금고는 열리지 않았고 정의감으로 뭉친 우리의 동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그들의 방패보다 더 단단한 창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고 조동철은 박진태가 매수하지 못한 증인들을 찾아내 법정에 세웠습니다. 과거 박상민에게 밉보여 쫓겨났던 비서, 회계장부 조작을 강요받다 양심의 가책으로 회사를 떠났던 재무팀 직원. 그들이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고 TK그룹의 민낯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김선우는 7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법정 가장 앞자리에 앉아 모든 재판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불안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굳건함과 아내를 잃은 남편의 깊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인은 바로 내 손주 김아준이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말을 잃고 자신의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아이. 그 아이는 전문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7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가로등 아래 쓰러져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차갑게 웃으며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얼굴. 그것은 박상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아이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쁜 아저씨.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하준이의 그림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아이가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갈 수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김선우와 하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 박진태, 무기징역. 피고인 박상민, 사형.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아, 들었니? 박진태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박상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날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김선우의 부축을 받으며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원수를 갚았지만 내 딸 수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통쾌한 복수의 끝이 결국은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는 7년의 세월 동안 제가 매일같이 가져다 놓은 꽃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한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연아, 엄마 왔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저는 딸의 봉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너를 그렇게 만든 놈들. 이제 죗값 다 치를 거야. 그러니 이제 아픈 기억 다 잊고 하늘에서는 부디 편히 쉬렴. 김선우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을 혼자 그렇게 보내고 나는 비겁하게 도망만 쳤어.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저희의 등 뒤에 서 있던 하준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가 우는 거 싫어할 거예요.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고개를 들어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7년 전의 공포와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딸 수연이를 꼭 닮은 맑고 깊은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도요. 이제 그만 우세요. 엄마 목까지 제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김선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김선우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연이의 봉분 위로 하얀 민들레 호씨를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우리에게 보내는 딸의 마지막 인사처럼 찢어졌던 가족 사진이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TK그룹과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수연의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수연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조동철은 그 재단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김선우는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갔고 하준이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와 사위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제 딸이 제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년의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도려내야만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법이겠지요. 그날 찢어졌던 낡은 사진은 다시 붙일 수 없겠지만 남겨진 우리는 새로운 사진을 찍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간의 깊은 오해와 지독한 원망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실의 힘과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처럼 섣부른 오해로 소중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김선우처럼 두려움 때문에 잠시 진실 앞에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과거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을 안고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